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나토의 내부 혼란. 2. 한국의 중요성. 3. 세계 평화는 한국의 손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을 둘러싸고 국제사회의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러시아의 압승으로 끝날 줄 알았던 상황이 예상외로 길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과 물류 대란, 그리고 세계 최대 밀 산지인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생산과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식량난까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상황 종식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폭넓은 휴전 협상을 주장하며 푸틴과 타협하자는 현실론을 제기하고 있고, 폴란드와 발트 3국 등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해 러시아의 실질적인 위협을 받는 국가들은 결코 협상은 안 된다며 결사항전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 역시 푸틴과의 타협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2월 5일 브리핑을 통해 푸틴의 자존심을 지켜줄 만한 퇴강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러시아와 평화협상에 무게를 싣는 말을 했습니다. 독일의 숄츠 총리 역시 즉각적인 휴전을 언급하는 등 충돌 장기화로 피로감을 겪는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을 내주고 이번 상황을 종결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경제 성장을 중요시하는 일부 국가들이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빠르게 전황을 종결지으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영토는 이미 20% 이상 점령되었고, 자신들이 러시아를 막지 못한다면 다음은 동유럽 차례가 될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단일 대우를 자랑하던 유럽연합이 러시아 앞에서 분열되고 의견 충돌이 발생하고 있어 일각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이 종식되는 것보다 유럽연합이 먼저 분리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서도 비슷한 우려사항이 나오고 있는데요. 10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핀란드와 스웨덴이 중립을 포기하고 나토에 가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황입니다. 기존 나토 회원국들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을 환영했지만 단 한 곳, 터키만은 예외였습니다. 나토 규정상 단 한 곳의 회원국이라도 반대하면 나토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터키의 반대는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상황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외교 대표단을 보내 터키와의 오해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터키는 이들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미국이 터키에게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는 게 유일한 조건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인 F-35 전투기는 확실한 동맹국에게만 판매하겠다는 입장으로, 터키는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 S-400을 도입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 그리고 시리아 문제 관련해 러시아군과 긴밀한 협력을 하는 것을 이유로 들어 F-35 스텔스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러시아와 친한 터키에게 F-35를 판매하게 되면 스텔스 기술이 러시아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1952년도부터 나토에 가입해 가입 기간이 70년이 넘어가는 원년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의 에너지부터 긴밀한 군사협력까지 나토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터키가 이런 식으로 나오자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면서 나토의 원칙을 부정하고 회원국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터키를 나토에서 축출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부터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별다른 소득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제 방공 시스템을 도입한 터키는 유럽과 나토의 대러시아 제재를 거부하며 터키 은행들은 러시아 재벌과 기업들의 도피처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터키의 3대 언론사들은 러시아 재벌들이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어 러시아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미국과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나토 헌장 13조에 명시되어 있는 회원국 탈퇴 규정을 더욱 강화하여 터키를 축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러시아 역시 터키의 나토 축출에 별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대해선
나토 군대가 러시아 접경 지역에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나토 가입을 용인하겠다며 조건부 허용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나토 측에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 한국을 정회원 자격으로 참가하도록 초청하고 향후 나토의 모든 전략과 정책을 한국과 공유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나토가 한국과의 동반자를 자처하고 있지만 오히려 러시아 측에선 이런 상황을 반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이 나토와 러시아의 중재자 역할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러시아는 자국의 비우호적인 31개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수출 규제와 에너지 규제를 해제하며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어서 러시아의 산업부 장관은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다며 러시아를 떠나지 않기를 간곡하게 부탁한다는 입장을 내놓을 정도로 한국의 의존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한국 역시 러시아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에 대해 직접적인 군수물자는 지원하지 않는 등 양국은 관계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에 국제적인 러시아 제재 분위기가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 국무장관인 헨리 키신저는 어느 정도 러시아의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상황을 마무리 짓는 게 세계 평화를 지키는 일이라며 사실상 돈바스 지역을 내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러시아 에너지 제재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러시아산 원유를 저렴하게 사들여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경한 입장을 내놓던 서방 세계가 걷잡을 수 없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앞에서 러시아에 대한 유화적인 정책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중국 견제는 강화되고 있는데요. 나토 정상회의에서 1호 안건으로 처리될 내용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 방안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를 위해 나토와 아시아 동맹국들 간 협력이 지금보다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될 가능성이 지금보다 더욱더 높아진 상황입니다. 터키는 일관되게 친중 노선을 유지하며 자신의 경제적 실패를 중국의 자본으로 메꾸려는 시도를 반복했는데요. 국가 인프라 시설과 기간 산업들이 중국의 투자를 받기 시작하면서 터키 내부의 중국 영향력이 강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터키는 한국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눈치가 빠른 터키는 한국의 K9 자주포와 K2 흡표의 기술에 감탄하면서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산 군사장비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핀란드와 폴란드, 이집트와 호주 등 다수의 국가들이 한국산 장비를 찾고 있지만 지금보다 20년 전부터 한국의 군사 장비를 알아보고 도입했다는 점은 상당히 놀라운데요. 그런데 터키는 한국산 장비와 기술 도입을 통해 자국산 전차와 자주포 개발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터키가 한국의 K2 흡표 기술을 도입해 개발한 알타이 전차에 한국산 파워팩, 동력 시스템이 탑재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터키 외무장관은 한국에 방문해 알타이 전차에 탑재될 파워팩 공급을 허가해달라며 한국은 터키 방위 사업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고 언급했습니다. 터키 알타이 전차는 한국 K2의 기술을 이용해 개발한 3세대 전차로 2014년부터 실전 배치할 전망이었지만 엔진과 변속기를 비롯한 파워팩 시스템 공급에 차질이 생기며 현재도 양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K9 자주포를 도입한 터키는 K9 자주포의 기술을 이용해 자체적인 T-155 포르트나 자주포를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터키 정부에선 알타이 전차와 T-155 자주포를 순수한 자국 기술로 만들었다고 홍보하며 해외 수출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타르와 아자르바이잔에 수출을 앞두고 있으며 유럽과 나토 회원국들에도 한국산 군사장비를 베껴서 만든 짝퉁들을 수출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터키는 한국산 장비도 전부 분해하여 기술을 습득한 뒤 자국산으로 홍보하여 수출하려는 상황인데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가 터키에게 판매된다면 한국을 비롯한 F-35 전투기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터키는 화폐 가치가 급락하며 경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과 친하게 지내다가 미국으로부터 여러 가지 제재를 받는 중인 터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터키의 리라화는 1년 전에 비해 가치가 절반이 되었고 10년 전에 비해선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는 러시아는 에너지를 무기로 자국 루블화의 가치를 방어해 우크라이나 상황 이전보다 높은 화폐 가치를 보여주고 있지만 기술력도 에너지도 부족한 터키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스웨덴과 핀란드의 나토 회원국 가입을 놓고 러시아도 일부 허용이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터키가 전면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 동맹국인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기술이 터키에게 넘어가 한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가운데 터키가 나토에서 축출되는 상황은 한국에게 긍정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물론 나토와 한국의 관계가 가까워져 러시아와의 상황이 틀어지는 것도 경계해야겠지만 나토와 러시아 양쪽 모두와 우호적인 위치에 있는 한국이 터키가 제대로 하지 못한 중재를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도 그만큼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서방 세계와 러시아의 피로도가 누적된 가운데 러시아 제재를 해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재가 먹힐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화해에서 한국의 중요성, 강력한 러시아라는 신화는 뒤로 해야 하는 옛말이 되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에서 강한 어조로 러시아를 비난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본격적인 진군을 드러냈습니다. 푸틴의 망상을 끝내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야욕을 꺾는 국가가 되겠다고 본격적인 선언을 한 것이죠.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 플랫폼 정상회담을 통해 이 전쟁의 끝은 크림반도 회복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주도 하에 결성된 국제협의체인 크림 플랫폼은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를 되찾기 위해 유럽과 우크라이나 세력이 주도적으로 결성한 단체로 우크라이나의 군수물품과 병력 지원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화된 전쟁을 끝내려면 이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과거 우크라이나가 맥없이 빼앗긴 크림반도를 되찾는 것이 명분은 물론이고 실리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흑해 연안 남부 요충지에 대한 본격적인 수복작전에 그는 돌입했습니다. 헤르손 북서쪽 프라우디네 마을을 중심으로 총 3갈래 공격을 퍼부으며 러시아를 타격했습니다. 러시아 군을 향해 지금 도망치면 목숨은 건질 수 있다고 말하며 남부 헤르손 지역을 찾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보였죠.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미국과 유럽의 무기가 보충됨에 따라 무기를 바탕으로 진군이 가능해진 덕분에 이번 작전이 가능해졌죠. 미국과 유럽연합은 각각 106억 달러, 25억 달러 규모의 군사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현재 전쟁의 게임 체인저로 군림하고 있는 하이마스를 비롯해 155mm 야포와 레이더 파괴 미사일 등이 보충되면서 우크라이나는 과감한 공세 전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군의 공격에 맞서 다급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동안 보급에 있어 계속 문제점을 드러냈던 러시아는 이번 우크라이나의 헤르손 공격에도 같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군을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시리아 타르투스 항에 배치된 S-300 지대공 미사일을 크림반도 인근으로 가져오는가 하면 이란산 공격용 드론도 배치를 하며 전선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미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군 수송기가 이란을 떠나 크림반도로 향했다는 소식을 긴급하게 보도하며 모하제르-6, 샤헤드-129, 샤헤드-191 등 이란산 공격 드론 3종이 수송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를 알렸죠. 대규모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전황에 큰 변화가 관측됩니다. 사실상 6개월이 넘는 전쟁 가운데 양측 모두 엄청난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이번 공격이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 러시아도 이번이 마지막 공격이라는 생각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다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처해 있죠. 사실 성급하게 군사를 일으켜 움직이는 것이 손해인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과감한 행보로 전환한 것은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자포리자 원전이 그 이유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자포리자 원전을 향해 러시아는 지속적인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원전이 파괴되었을 경우 초래되는 심각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자포리자 원전 도발을 멈추지 않았죠. 그로 인해 자포리자 원전의 상태가 심각해졌습니다. 러시아의 포격으로 인해 원자로의 일부가 파괴되었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현재 자포리자 원전은 체르노빌 사태에 직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를 살피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급하게 인력을 파견, 원자력 시설 검토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죠. 러시아가 현재 점령 중인 원전 단지 주변 마을에서는 방사능 유출을 대비하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원전 인근 도시 에네르호다르는 방사능 노출 시 발생되는 후유증을 방지하기 위한 아이오딘, 아약이만 5,000정을 배포했습니다. 방사능 노출로 인한 갑상선암 유발을 낮출 수 있는 효과도 지니고 있죠. 폭격으로 인해 현지 시간으로 25일 원전 전력 공급이 끊기기도 하는 등 위태로운 순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이 망가지면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러시아를 포함한 전 유럽이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죠. 그렇기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태에 놓인 원전을 구출하고 하루빨리 원전 정상화를 해야 하는 과제에 놓였습니다. 젤렌스키에게는 자금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도 부족한 것입니다. 이는 사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군을 물리치기 위해 미사일을 남발한 결과 원전에 타격이 갔고 러시아는 뜻하지 않은 위기를 자초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의 급박한 군 동원과 러시아의 재빠른 반격은 이러한 배경이 깔려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문제는 이렇게 충돌을 했어도 승패가 결론 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6개월을 끈 전쟁인 연 단위를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가운데 양측에서는 화친과 종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단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에 소요된 비용이 너무나도 크기에 이를 감당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국가들 사이에서 말이 나왔죠. 미국도 초반의 기세와는 다르게 점점 부족해지는 물자는 물론 우크라이나를 향한 엄청난 자원을 쏟아붓는 바람에 자국 상황도 위태로울 정도로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미국 주간지 뉴스위크에 따르면 지금까지 투입된 전쟁 비용이 양측을 합해 3,100억 달러, 한화로 414조 원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예산이 올해 604조 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반년 만에 한국 예산의 3분의 1을 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경제력이 강력한 미국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힘든 액수죠.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기에 상호 간 합의만 있으면 충분히 휴전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자국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서도 미군을 철수했던 전적이 있기에 러시아 전쟁에서도 충분히 철수가 가능한 상황. 자포리자 원전 문제도 시급하게 다뤄야 하는 가운데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사례를 참고한 것인데요. 유엔군 사령부 소속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사례를 이번 문제에 적용해 중립국감독위원회 소속 국가 4곳을 지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정전협정을 맺도록 유도하자는 것이 그 계획이었죠. 유엔군 사령부는 1953년 정전협정을 집행하고 연합사와 국제사회 간의 교량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전력 제공국의 전력 지원에 협조하는 것을 목표로 한 조직입니다. 원래는 6.25 전쟁 당시 한국으로 침범하는 북한을 막기 위해 유엔 주도로 창설된 다국적 연합군을 가리키는 단어죠. 이 사령부 소속 단체인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을 감시하는 상설기구로 유엔군 사령부가 지정한 2개 국가와 북한에서 지정한 2개 국가, 총 4개국 대표가 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합니다. 양국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각 단체에서 신임하는 국가대표를 보내 무력 분쟁을 막자는 취지죠. 이 조직과 비슷한 조직을 우크라이나 러시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양국이 신뢰하는 국가와 국제사회에서 믿을 만하다고 판단한 국가를 선정.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국 사이에 중간지대를 두고 이 지역에 발생한 무력 분쟁을 조정하자는 것이죠. 이렇게 된다면 전쟁을 조속히 종결지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퇴각할 명분이 없는 러시아를 설득해 퇴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럴듯한 아이디어라 할 수 있죠. 어느 한쪽이 죽는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이 타협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쟁을 끝내는 것입니다. 자포리자 원전 문제가 시급한 상황에 이런 방식으로 전쟁이 종결되면 원전 수리는 물론 대규모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의견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엔 총회 참석을 선언한 조 바이든은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선정, 회원국들의 의사를 타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 유엔 총회에 참석, 중립국위원회의 구성이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생중립국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이 체제를 직접 경험한 대한민국과 유럽의 대표적인 중립국, 스위스 오스트리아가 주요 멤버로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협상 테이블 장소로 활약했던 터키도 대상국으로 고려 중에 있다고 하는데요. 사국가 모두 서방 진영과 러시아 중국 진영 모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친밀한 관계를 이어왔던 국가이기에 협상에 있어서 가장 적합한 국가라는 평가를 미국 정계에서 받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신생중립국위원회에서 의장 역할로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업무와 진행 상황을 곁에서 봤던 국가이기에 누구보다도 이 역할에 제격이라는 평가가 나왔죠. 전면전을 선언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현실적인 방사능 위험을 앞두고 두 국가는 조심스럽게 입장 변화를 고려해야 할 타이밍에 도달했습니다. 양국도 뒤에서 중립국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한 상황. 중립국위원회 모델이 과연 성공적으로 양 국가의 평화를 가져오는 데 도움이 될까요? 더 이상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게 중립국위원회의 의장국으로서 한국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